수억 명이 잠든 한밤중 중국 베이징에서 긴급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삼엽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 2300m 길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겁니다. 중국은 사흘 밤낮을 꼬박 버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보강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외국에 손을 내밀어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부른 건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장의 서구 전문가들조차 한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트 하르만입니다. 독일 출신 숨은 공학자죠. 41살이고 국제수자원 협회 소속으로 20년 넘게 댐 안전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중국 측 담당자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자마자 고속도로로 질주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 호위를 받았습니다.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죠. 긴급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수리부 장관이 서 있었고 그 옆에 군 관계자들이 질비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엽댐 하류에 균열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300m, 폭이 10cm에서 20cm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00m 균열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었고 댐 전체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는데 거대한 콘크리트 벽면을 검은 선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이 칼로 그은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는데 균열은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처음 발견됐고 당시 폭은 5cm였지만 사흘 만에 4배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균열이 이렇게 빠르게 확장된다는 건 내부 구조가 이미 손상됐다는 뜻이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댐 하류에 3억 명이 살고 있고 상하이, 난징, 우한 같은 대도시들이 있으며 만약 댐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게 물에 잠긴다고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급 보강 조치는 취했느냐고 물었고 중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고 최고의 기술진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없었고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고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죠. 1시간 뒤 저는 헬기에 올라타 장강을 따라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강이 보였고 흐린 갈색물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삼엽댐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가 2300m, 높이가 180m인 세계 최대의 댐이었죠. 헬기가 고도를 낮추고 댐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을 가로지르는 검은 선이었는데 위성 사진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뤄본 어떤 사례보다 심각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고 저는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균열 앞에 섰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폭이 20cm로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였고 길이는 300m를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균열을 살폈고 손을 넣어봤는데 깊이가 최소 50cm는 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표면 균열이 아니라 내부 깊숙이 침투한 균열이었습니다. 중국 측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서 얼굴이 창백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또 벌어졌고 하루에 5mm씩 확장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붕괴의 전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댐은 인재였습니다. 설계 결함이었고 부실 공사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댐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안전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콘크리트를 섞고 보강재를 날랐지만 그들의 얼굴에 희망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걸, 자기들 기술로는 못 막는다는 걸 말입니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장강을 붉게 물들였을 때 저는 균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3억 명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죽음이 드리워졌다는 걸 몰랐죠. 밤이 되고 별이 떴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균열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3억 명을 구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무엇인지, 답이 어디서 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고 안개가 장강을 덮고 있었으며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밤새 교대로 작업했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균열로 다가갔는데 어젯밤보다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22cm였고 하룻밤 사이 2mm가 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죠. 중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 박사라는 사람으로 베이징 공대 출신이며 중국댐 공학계의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면을 펼치고 보강 계획을 설명했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강철 보강재를 박으며 표면을 에폭시로 코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임시 방편이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 박사의 표정이 굳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고 수압 분산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시간이 없고 그런 작업은 몇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고 중국 기술진들이 균열 주변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거대한 펌프가 회색 액체를 뿜어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주입한 콘크리트가 굳지 않고 흘러내리며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블랙홀 같았죠. 리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농도를 높이라고 더 빨리 주입하라고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콘크리트는 계속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균열이 단순히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깊숙이 복잡하게 뻗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후 2시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균열 옆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고 센서가 경보를 울렸으며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현장이 술렁이고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며 불안이 퍼졌습니다. 저는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초당 0.3mm의 진동이었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위험했습니다. 댐 구조물에서 진동이 감지된다는 건 내부 응력이 불균형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리 박사가 다가와 얼굴이 새하얗게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금 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멈출 수 없고 상부 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고 세계 최대의 댐이 붕괴 위기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은 당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후 4시 강철 보강재를 박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드릴 이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드릴 이 갑자기 멈췄고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외쳤죠. 저는 달려가 드릴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섬뜩했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맑은 물이 아니라 회색빛이었고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물이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균열이 댐 내부 깊숙이 침투했다는 뜻이었고 장강의 수압이 이미 콘크리트 구조를 침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리 박사가 달려와 구멍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당장 베이징에 보고하라고 이건 중국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해가 지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 침묵이 흘렀는데 무거운 침묵이었고 패배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균열 앞에 홀로 서 있었고 저 아래 장강이 흘렀으며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했고 유럽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떠올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 규모의 댐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장강이 보였고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물 아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국제수자원 협회 본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기술진의 시도는 실패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본부 측은 침묵했다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무심한 별빛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시아 출장 때의 기억이었는데 10년 전쯤 저는 중국과 한국을 돌며 댐 안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값싼 자재였고 부실한 공법이었으며 서구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부실 공사 지역이라고, 특히 중국과 한국은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편견은 지금까지 이어졌고 제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답은 이미 가까이 있었다는 걸,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비상 전화가 울렸고 중국 수리부에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균열이 또 확장됐다고, 25cm라고, 하룻밤 사이 3cm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장까지 40분이 걸렸고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 100여 명이 달라붙어 있었고 시멘트 믹서가 굉음을 냈으며 크레인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가 저를 보고 얼굴에 핏기가 없이 이틀 밤을 꼬박 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특급 지시가 떨어졌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균열을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균열로 다가갔는데 더 벌어져 있었고 어제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70cm는 좋게 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이미 구조물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업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왕 기사라는 사람으로 베테랑이며 3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강 계획을 설명했는데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한다고, 10분 만에 굳는다고, 균열 안쪽 깊숙이 주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호스가 균열 속으로 들어갔고 회색 액체가 분출됐으며 압력이 엄청났습니다. 처음 5분은 순조로웠고 시멘트가 균열을 채웠으며 표면이 메워졌습니다. 왕 기사가 웃으며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때 균열 옆쪽에서 새로운 금이 생겼습니다. 가느다란 선이었지만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왕 기사의 얼굴이 굳었고 작업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압력이 문제였다는 걸. 시멘트를 너무 강하게 주입하면서 옆쪽 콘크리트에 스트레스를 줬고
그게 새 균열을 만든 겁니다. 작업이 중단됐고 새 균열은 10분 만에 50cm까지 뻗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리 박사가 고개를 떨궜고 왕 기사는 땅을 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시 천막에 10여 명이 모였는데 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이었고 군 장성도 있었습니다. 수리부 차관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강철판으로 균열을 덮자고 용접해서 고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더 위험하다고 내부 압력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장 박사로 서른대였습니다. 그는 해외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고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코리안 시스믹 라인포스먼트 시스템이 있다고 내진 및 수압, 보강 솔루션이라고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댐 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하청이나 받는 나라 아닌가요? 제 편견이 튀어나왔고 10년 전 한국 출장 때의 기억이 떠올랐으며 부실한 공사 현장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가 저를 보며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꺼냈는데 서류 뭉치였고 한국이 수행한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바쿠댐 보강 공사, 인도네시아 자티룰 후루댐 재건 공사, 베트남 호아빈댐 안전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성공 사례이며 사고 없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다는 게 놀라웠지만 제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소규모 댐과 삼엽댐은 차원이 다르다고 한국 기술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에폭시 수지를 주입했고 저압으로 천천히 넣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고 수지가 균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지가 제대로 굳지 않고 끈적끈적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장강의 습기 때문이었고 콘크리트 내부 수분 때문이었습니다. 왕 기사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것도 실패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계적인 전문가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에 센서가 다시 경보를 울렸습니다. 진동이 더 심해졌고 초당 0.5mm였으며 어제보다 거의 2배였습니다.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콘크리트가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가 달려와 얼굴이 제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이라고 이대로 가면 이틀 안에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이면 48시간이었고 3억 명을 대피시킬 시간이 없었으며 상하이를 비울 수 없었고 난징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없었고 대부분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균열 앞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저녁 바람이 불었고 차가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지식이 소용없었으며 모든 경험이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올랐고 무심한 별빛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장 박사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봤는데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만 박사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국 팀에 연락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중국 기술만으로는 못 막는다고, 그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장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내일 아침 도착한다고 비공식 자문단 명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는데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제 편견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지만 몸이 개운해지지 않았고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팀이 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올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삼엽댐은 무너지고 있었고 3억 명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장강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 거대한 강이 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측 요청으로 한국팀을 직접 영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베이징 거리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출근했으며 아이들은 등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앙이 임박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국제선 도착 게이트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엔 여전히 10년 전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어느 댐 공사 현장이었는데 안전 점검차 방문했었죠. 그때 본 광경이 충격이었는데 작업자들이 헬멧도 제대로 안 쓰고 있었고 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으며 안전 매뉴얼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했습니다. 8시 20분에 도착 게이트 문이 열렸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찾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cm쯤 됐고 40 전후로 보였으며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그의 뒤로 4명이 더 따라왔는데 모두 비슷한 차림으로 캐주얼했습니다. 전혀 긴급 상황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보낸 전문가 팀입니까? 남자가 저를 보고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르만 박사님이시죠? 한국에서 온 정민호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수했는데 소나기가 단단했고 거친 손이었으며 현장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정민호가 팀원들을 소개했는데 김 기사, 박 박사, 이 기사, 최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왔고 중국 측이 준비한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호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균열 확장 속도를 말했고 실패한 보강 시도들을 말했으며 남은 시간이 이틀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조용히 들었는데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고, 구조 도면이 있느냐고, 수압 분포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두 있다고 현장에 도착하면 보여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를 훔쳐봤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없었고 오히려 침착했으며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세계 최대 댐의 붕괴 위기인데 말이죠. 3시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 팀이 차에서 내려 균열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놀랄 줄 알았고 당황할 줄 알았지만 정민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했고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고 캐리어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였고 초음파 탐지기였으며 디지털 수평계였습니다. 전문 장비였고 최신형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왔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정민호가 균열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보며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측정기를 꺼내 균열 폭을 정밀하게 쟀는데 26.3cm였습니다. 김 기사가 초음파 탐지기를 가져와 균열 주변 콘크리트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켜봤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체계적이었고 훈련된 팀이었습니다. 30분 후 정민호가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임시 사무실이 있습니까? 도면을 펼쳐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민호 팀이 자료를 펼쳤는데 댐 구조 도면이었고 수압 분포도였으며 지질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정민호는 1시간 동안 침묵했고 자료를 꼼꼼히 살폈으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는데 궁금했습니다. 그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정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호가 도면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압 분산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도면을 들여다봤고 그가 가리킨 곳은 댐의 중심부였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삼엽댐 설계 당시 수압을 여러 구획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구획 경계가 잘못 설정됐고 특정 지점에 압력이 집중되며 바로 지금 균열이 생긴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면을 다시 봤는데 정민호의 설명을 따라가며 살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고 저는 왜 이걸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는 문제없고 보강제도 괜찮지만 설계 자체가 원인이며 수압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구조물을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인 제가 찾지 못한 걸 그가 1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리 박사가 들어와 정민호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의 분석이 정확했으니까요. 리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민호가 노트를 펼쳤는데 거기엔 복잡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압 분산 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복합제로 균열 부위를 보강해야 합니다. 리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시간이 없고 그런 작업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정민호를 봤습니다. 리 박사가 이틀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민호가 웃었는데 자신감 있는 미소였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립이 가능합니다. 빠릅니다. 저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정민호의 눈빛이 달라 보였고 진짜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을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하르만 박사님, 저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봤는데 진지했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서 온 희망이었습니다. 정민호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한국 본사에 연락해 장비와 자재를 급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빨랐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정민호는 밤새 도면을 수정했고 세밀한 계산을 했으며 팀원들과 한국어로 토론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커피를 마셨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정민호가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자재가 도착합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정민호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짜 전문가였고 진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0년 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새벽 5시에 동이 텄습니다. 정민호가 창밖을 바라봤고 장강이 보였으며 아침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낼 겁니다.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었습니다. 정민호를 믿었고 한국팀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낼지도 모릅니다. 3억 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거대한 화물 트럭 3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재였는데 특급 항공 화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육로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정민호 팀이 트럭으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는데 안에 검은색 케이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케이스를 내렸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정민호가 케이스를 열었는데 안에 탄소섬유 패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얇았지만 만져보니 단단했고 쇠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는 수압 분산 모듈이 들어 있었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는데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였지만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모듈을 살펴봤는데 정교했고 밀리미터 단위로 가공돼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듈이 수압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킨다고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 작동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 팀이 현장을 장악했고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균열 주변을 청소했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했으며 고압 공기로 깨끗이 불어냈습니다. 박 박사가 표면 처리제를 발랐는데 특수 화학 물질이었고 탄소 섬유와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와 최 연구원이 수압 분산 모듈을 설치 위치에 배치했고 레이저 수평계로 정밀하게 맞췄는데 오차 범위가 0.1mm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독일 기술자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총괄 지휘했는데 그는 현장을 누볐고 이곳저곳을 확인했으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15년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지켜봤습니다. 리 박사도 있었고 왕 기사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경외였고 질투였으며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며칠 동안 해내지 못한 걸 한국팀이 척척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에 첫 번째 수압 분산 모듈이 설치됐습니다. 정민호가 볼트를 조였는데 토크 렌치로 정확한 압력을 가했고 클릭 소리가 났는데 정확히 규정 토크였습니다. 김 기사가 센서를 연결했고 모듈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가 떴고 수압 수치가 표시됐으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정민호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상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놀라웠습니다. 모듈 주변의 수압이 실제로 분산되고 있었고 한 곳에 집중됐던 압력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즉각적이었고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오후 1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이 연달아 설치됐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랐고 한국팀은 쉬지 않았으며 점심도 거른 채 일했습니다. 정민호의 이마에 땀이 흘렀고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줬고 정민호가 받아 마시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는데 묵묵했고 말이 없었지만 그 모습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사명감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었고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3억 명을 구하고 싶어 했고 그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린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20년 경력 속에서 저는 전문가가 됐지만 엔지니어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민호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에 5개 모듈이 모두 설치됐습니다. 이제 탄소섬유 보강 작업이 시작됐는데 박 박사가 탄소섬유 패널을 균열 위에 올렸고 패널이 균열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특수 에폭시를 발랐는데 화학 냄새가 났지만 독하지 않았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에폭시가 굳는 동안 압력을 가해야 했고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냈으며 패널이 콘크리트에 완벽하게 밀착됐습니다. 작업이 정교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수준의 작업을 이렇게 빠르게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 박사가 제 옆에 섰고 그도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봤는데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인정이었고 그리고 자괴감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댐을 만들었지만 그걸 고칠 수는 없었고 한국이 와서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기술진들에게는 굴욕이었고 뼈아픈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10년간 편견에 갇혀 있었고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으며 독일, 미국, 일본만이 선진 기술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도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축적했으며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첫 번째 구역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균열 주변 응력이 감소했고 진동도 줄어들었습니다. 효과가 명확했고 한국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르만 박사님 보세요. 저는 다가갔고 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균열 확장 속도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벌어지던 균열이 멈춘 겁니다. 이건 기적 같았는데 아니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정민호를 봤고 그가 웃었는데 지친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였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정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국경이 무너지는 걸 느꼈고 편견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엔지니어였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노을이 장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전체 균열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밤이 됐고 조명이 켜졌으며 현장이 나처럼 밝았습니다. 한국 팀은 쉬지 않았고 교대로 짧게 휴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남았고 도울 수 있는 걸 도왔으며 자재를 나르고 공구를 건넸습니다. 독일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들의 조수가 된 셈이었지만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었고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중국 측에서 야식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모여 앉아 먹었는데 한국팀, 중국팀, 그리고 저였습니다. 정민호가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젓가락질이 능숙했습니다. 리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했느냐고요?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15년 전부터라고.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쓰지 않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했으며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동남아시아 댐들을 보강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였고 현장 경험이 풍부했던 겁니다. 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느냐고요. 정민호가 웃었는데 작은 나라라서 더 절실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나라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지만 한국은 한 번에 성공해야 했고 그래서 더 정밀해졌으며 더 완벽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더 절실했고 그래서 더 뛰어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강했고 조용했지만 실력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묵묵히 일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의 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정민호 옆에서 일했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요? 정민호가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서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해서라고, 그게 엔지니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문가가 됐을까요? 정민호를 보며 저는 부끄러웠고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가르쳐줬고 진짜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새벽 2시에 전체 작업의 절반이 완료됐습니다. 정민호가 팀원들에게 3시간만 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며 불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는데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사였고 기술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제 인생이 바뀌고 있었고 20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고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에 동이 텄습니다. 정민호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고 이들과 함께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에 작업이 재개됐는데 한국 팀은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척했고 사명감이 피로를 이겼습니다. 오전 8시에 전체 균열의 70%가 보강됐습니다. 탄소 섬유 패널이 균열을 덮었고 검은색 띠가 콘크리트 위에 붙어 있었는데 마치 상처에 붙인 반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창고가 아니었고 최첨단 소재였으며 강철보다 5배 강한 소재였습니다. 정민호가 패널을 손으로 두드렸고 탁탁 소리가 났는데 단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접착이 완벽합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날씨가 변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어두워졌고 먹구름이 몰려왔으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리 박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폭우 예보라고, 오후 2시부터 내린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장강 수위가 올라가고 수압이 증가하며 댐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정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고 속도가 빨라졌지만 정확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감탄했는데 급해도 실수하지 않았고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마지막 수압 분산 모듈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균열의 끝부분이었으며 응력이 가장 집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직접 작업했고 김 기사가 보조했습니다. 레이저 수평계로 위치를 잡았고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으며 모듈을 고정했고 볼트를 조였으며 토크 렌치가 클릭 소리를 냈습니다. 센서를 연결했고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가 떴는데 정민호가 화면을 보며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고 수압 수치가 예상과 달랐으며 더 높았습니다. 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수위가 오르기 시작했나? 저는 긴장했고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정민호가 계산했고 노트에 뭔가 적었으며 팀원들과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듈 각도를 3도 조정해야 합니다. 수압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볼트를 풀었으며 모듈을 조금 돌렸고 다시 고정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번엔 정상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오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빠르게 새졌고 오후 12시 30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작업이 어려워졌고 시야가 나빠졌으며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마지막 보강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비옷을 입고 계속 일했는데 비가 얼굴을 때렸고 옷이 흠뻑 젖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옷을 입고 나가 함께 일했습니다. 리 박사가 위험하다고 들어가라고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시에 장강 수위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했고 센서가 경보를 울렸습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압이 설계 한계의 90%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빗소리에 묻힐 뻔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는데 하지만 안전은 지켰고 서두르되 신중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마지막 탄소 섬유 패널 부착이 시작됐습니다. 패널이 크고 무거웠는데 비 때문에 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4사람이 달라붙어 패널을 들었는데 정민호, 김 기사, 이 기사, 그리고 저였습니다. 비에 젖은 패널이 미끄러웠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으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천천히 패널을 균열 위로 옮겼고 정확한 위치에 올렸습니다. 박 박사가 에폭시를 발랐는데 빗물과 섞였지만 특수 제품이라 괜찮다고 방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공 펌프를 작동시켰고 공기를 빼냈으며 패널이 밀착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였고 마지막 센서를 연결했습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빗물이 화면을 적셨고 손으로 닦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수압이 분산됐으며 균열이 안정됐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악수했고 포옹했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서로 껴안았고 환호했으며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도 박수를 쳤는데 리 박사가 다가와 정민호와 악수하며 고맙다고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고 햇빛이 쏟아졌으며 장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균열을 봤는데 아니, 이제 균열이 아니었고 검은 탄소섬유 패널로 덮인 보강 구조물이었습니다. 아름다웠고 공학의 아름다움이었으며 인간 지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3시간, 6시간, 12시간이 지났는데 균열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고 진동도 사라졌으며 구조물이 안정됐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했고 삼엽댐이 살아났습니다. 밤이 됐고 별이 떴습니다. 정민호와 저는 댐 위에 나란히 앉아 장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고 저 아래 3억 명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몰랐습니다.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안전했고 우리가 지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호 씨 고맙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건가요?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댐 보강 공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쉴 틈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별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다는 걸,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위대한 기술을 가졌고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흘째 아침 베이징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수리부 장관이었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시찰했고 보강된 균열을 봤으며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리 박사를 불러 수고했다고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리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건 그의 작업이 아니라 한국팀의 작업이었습니다. 장관이 정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악수하며 예의 바르게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웃고 돌아섰는데 그게 전부였고 감사 인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기자 회견이 열렸는데 베이징에서 온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장관이 발표했는데 삼엽댐 균열이 성공적으로 보강됐다고 중국 기술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민호와 팀원들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담담했고 놀라지 않는 것 같았으며 예상했다는 듯 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장관이 떠났으며 기자들도 따라갔고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민호에게 다가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걸 해냈으니 충분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리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리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만 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에서 본 것처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개입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세계 최대의 댐을 자력으로 못 고쳤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누가 이 댐을 구했는지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중국 사람이기 전에 엔지니어입니다. 진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기록해 주십시오. 국제 학술지에라도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 기술이 이 댐을 구했다고 써 주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봤는데 진심이었고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진실을 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꼭 쓰겠습니다. 리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삼엽댐 긴급 보강 사례 연구 한국 기술의 역할.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균열 발견부터 시작해서 중국 기술진의 실패, 한국 팀의 도착, 보강 작업의 과정, 그리고 성공까지 말입니다. 데이터를 첨부했고 사진을 넣었으며 센서 기록을 포함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썼고 감정을 배제했으며 오직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삼엽댐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국가의 크기가 기술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겸손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고 진정한 엔지니어링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파일을 저장하고 국제수문공학 저널에 투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갔는데 리 박사도 함께였고 왕 기사도 왔으며 중국 기술진 여러 명이 따라왔습니다. 정민호가 짐을 챙겼고 팀원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정민호와 악수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계가 당신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민호가 고맙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명예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고 가식이 없었으며 순수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 팀이 출국장으로 들어갔고 손을 흔들었으며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리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제 마음도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품었던 편견이 사라졌고 서구 중심의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됐으며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줬고 정민호와 그의 팀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을 때 낯설었고 제 나라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겁니다. 제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반겼고 중국 출장이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고, 한국 기술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도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제 보고서를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한 달 후 보고서가 국제수문공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고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읽었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삼엽댐을 구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했고 사진이 증명했으며 제 증언이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조금씩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뻤고 진실이 알려지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호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르만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국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3억 명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낸 일입니다. 정민호 드림.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민호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겸손했으며 여전히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편견을 깨트려줬습니다. 진짜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자베트 하르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프랑크푸르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중국에 있었고 장강에 있었으며 삼엽댐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그의 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다는 걸, 배울 게 끝없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걸, 조용해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실력을 키웠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세계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겁니다. 편견은 위험하고 오만은 더 위험합니다.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고 작은 나라도 존중해야 하며 조용한 사람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게 그걸 가르쳐줬고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이었고 저는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학회 발표 때문이었는데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댐 안전 컨퍼런스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당연히 삼엽댐 사례였습니다. 강당에 500명이 모였고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었으며 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는데 균열 사진이었고 한국 팀의 작업 모습이었으며 보강 완료 후 사진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댐은 중국이 혼자 구한 게 아니라고, 한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고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고 한국식 수압 분산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줬으며 탄소 섬유 보강의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그래프가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났고 박수가 터졌는데 우레 같은 박수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와 악수를 청했으며 보고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몇 명도 와서 고맙다고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삼엽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댐이었는데 변함없이 웅장했고 장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보강한 부분으로 갔는데 탄소 섬유 패널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1년이 지났지만 손상이 없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고 수압이 안정적으로 분산되고 있었으며 진동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에 손을 댔는데 따뜻했고 햇빛을 받아 따뜻했습니다. 이 검은 패널이 3억 명을 지키고 있었고 조용히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요. 조용하지만 강한 한국처럼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고 댐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댐이 무너질 뻔했다는 걸, 한국이 구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수억 명이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산다는 겁니다. 정민호가 말했듯이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댐을 떠나 장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으며 서구 기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 눈을 열어줬고 정민호가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게 많으며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이고 기술이며 그리고 겸손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뛰어납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고 제 보고서 이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각국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게 가르쳐줬으니까요. 겸손을 가르쳐줬고 진정한 엔지니어링을 가르쳐줬으니까요. 그해 가을 정민호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순회 강연 중이었고 한국 기술을 홍보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마중 나갔고 1년 반 만에 보는 정민호였는데 변함없었고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으며 여전히 겸손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포옹했고 반가웠습니다. 제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먹었고 독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민호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정민호는 에티오피아, 인도, 브라질 등 여러 나라를 돌았고 모두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한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프로젝트 의뢰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야경이 보였고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삼엽댐에서의 그날들이 꿈만 같다고 말했고 저도 그랬다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편견을 깨뜨렸고 10년간 품고 있던 오만을 무너뜨렸으며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고요. 정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고 국경을 넘어 배웠으며 그게 진짜 협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가 떠났고 다음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역에서 배웅했고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사라졌고 저는 혼자 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고 제 마음에 뭔가 단단한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었고 한국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그리고 인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고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미래이고 그게 희망입니다. 장강은 여전히 흐르고 3억 명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한국이 그들을 구했다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영웅은 박수를 원하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고 묵묵히 일하며 조용히 세상을 지킵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위대합니다. 저는 그걸 증언할 겁니다. 평생 증언할 겁니다. 숫자는 중국이 앞설 수 있고 규모는 미국이 클 수 있으며 역사는 유럽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는 한국이 지배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했고 겸손으로 감동시켰으며 묵묵함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게 한국이고 제가 목격한 한국입니다. 세계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계 최대의 댐을 구한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강한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당신들이 미래를 만듭니다.